오늘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SM에듀 원장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보셨어요? 온도 34도까지 간다 그래서 와, 오늘 설명회도 하는데 좀 다 돼야 되겠네요. 좀 더 시원해지라고 에어컨도 틀었으니까. 올해 이제 최고 더위더라고요. 이제 설명회 날 늘 그렇지만 비가 오거나 갑자기 날씨가 그러면 약간 이제 또 신경 쓰이더라고요. 오시기로 한 분들이 좀 많이 안 오실까 하고. 일단 지금 이제 여름방학 설명회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짧은 뭐 영상 같은 자료들도 좀 만든 게 있어서 그런 거 보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자, 일단 좀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네요. 제가 보면서도 이게 어제 밤에 다시 이렇게 하기로 확정하고서 그런 거 아세요? 이제 밤에 만들고서 아침에 봤을 때 가끔 부끄러운 거 아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혹시 밤에 편지 쓰고 아침에 찢어본 적? 내가 뭘 쓴 거야? 막 이렇게. 일단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사실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 뭐 가장 세상이 제일 빠르게 변하는 거는 AI 막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다음에 이제 의대 인원이나 그런 것들도 뭐 계속 진행되는 변화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변화들을 모두 다 예상하고 다 대비하는 것도 힘들 거고, 그럼 결국은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이제 중심이라고 잡고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고 있고요. 자, 요 얘기까지 하고서 오늘 그 다음에 대수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하하고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자, 한번 요런 얘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학습에 관해서 이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 선생님, 학원, 부모들이 각각 갖춰야 될 어떤 이상적인 어떤 기능이나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은 어떤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될까요? 제가 이제 써본 거는 집중력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필기력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제 학습인 것이니까 자신의 내용을 또 알아보고 정리하고 누군가랑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필기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소통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전 요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여유. 이게 저희가 모두가 이제 사람이니까 자신의 일정 어떤 일과 중에서 탁탁탁탁 기계적으로 이 순간 이거 하고 이 순간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딱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도 약간의 여유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뭘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어머니들도 그걸 다 공감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래도 탁탁탁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여유가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또 역할은 무엇일까? 갖춰줘야 될 거. 전문성이 되게 필요할 거고, 선생님들도 이제 소통 필요할 거고, 저는 정성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선생님들도 이제 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늘 비슷하게 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성을 덜 기울이는 경우들도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런 정성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럼 이제 학원에서의 역할은 뭘까? 적합한 어떤 난이도, 난 이제 커리큘럼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요즘 대부분 학원들에서 좀 심화 커리들 위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심화 커리들이 이제 대치동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건 전국적인 경향이기도 한데 조금 더 어려운 곳으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로 진행합니다. 어머니들도 그걸 선택하고 아이들이 하지만 그게 이제 차곡차곡 어떤 계단이 잘 맞지 않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여유도 없어지고 많이 이제 무기력해지는 경향들도 있어서, 사실 적합한 난이도의 어떤 커리큘럼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잘 뽑는 것도 되게 학원에서 중요한 역할인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부모의 역할에서는 이제 균형이나 중심 이런 단어를 쓰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전체적인 과정, 전체적인 어떤 학습에서 이루어져야 될 큰 어떤 요소들 중에서는 이 부모님들이 많은 중심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학생과의 어떤
학생의 전체적인 뭐 조율하고 여유 시간 갖고 과제 관리 등 그런 것들도 부모님이 관리하고 뭐 선생님들과의 소통 그런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학원을 선택하고 정보를 알아가는 것들도 이제 부모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제가 요 부분은 그냥 짧게 얘기 드리는 거지만 어머니들도 이제 내가 이 전체적인 균형을 잘 잡고 가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과 선생님,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부탁,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얘기 드리고 싶고, 저희는 이제 학원과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얼마만큼 잘해내고 있는지, 잘해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크게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위주로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커리큘럼과 어떤 좋은 트레이닝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좋은 선생님인지,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성과 어떤 소통 능력,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정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 오늘 설명회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얘기 이제 시작 말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대수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얘기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기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SM에듀 한지연 선생입니다. 평소 같은 맑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죄송하게도 아직 좀 맹맹이 상태예요. 그래서 네, 혹시 좀 듣기 불편하실 수 있다면 미리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동안 설명회를 진행할 때 항상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큰 교육적인 철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오바되면서 이제 정작 어머님들과 말씀을 나눌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과감하게 좀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 수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대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멀리까지 봐야 하는 가장 큰 흐름이기도 하고요. 잃지 않아야 하는 중심이기도 한 그 두 가지 요소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목은 일단 이렇게 잡아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수학에서 상위권을 결정할 것인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제 시험 점수에서의 상위권을 의미도 하겠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놓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습에서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들, 저하고도 또 이성민 원장님하고도 또 다른 학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가장 가깝게는 아마 입시와 관련된 생각을 저희가 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설계가 되는 걸 거니까요. 좀 가까운 미래에는 저희가 고입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고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등 내신 당연히 탄탄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재학년이 됐을 때 그 내신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저희도 경험 삼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간을 조금 확보해주기 위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더불어서 그 고등학교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잘 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고등에 대한 선행을 좀 잡아가는 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시가 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은지는 워낙 한참 됐지만 이 정도의 공부까지를 해야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도 좀 자유롭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저희끼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실예로 꽤 어렸을 때부터 저랑 만나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최근까지 저랑 공부를 좀 같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내신 대비 당연히 했었고 고등 선행을 그 친구는 선택 과목까지 저랑 진도를 다 나갔어요. 뭐 확통하고 이제 기하까지 다 나갔던 친구인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입을 위한 파이널 준비를 위해서 이제 어머님께서 안 보내신다는 걸 제가 등 떠밀어서 경시 쪽으로 좀 보냈어요. 파이널 문제 좀 만나야 이 친구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연락 온 게 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과학은 조금 더 채워야 되는데
수학은 그 학원에서 2등을 했다고 네,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또 멀리 봐서는 모두가 다 이제 고입을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멀리 봐서는 이제 대입이 결국은 1차적인 최종 목적지가 될 텐데, 그를 위해서도 저희가 내신이나 수능 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찬찬히 아이들 이제 기본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기하보다 대수 쪽으로 더 중요도를 두고서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도 이제 어머님들 결국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저희들 학교 다니면서 보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다 대수예요. 그렇죠? 이름이 심지어 과목명이 기하여도요, 내용은 대수예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이제 고등 기하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아니 선생님, 원을 왜 식으로 써요? 그게 제일 먼저 이제 하는 질문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수능 볼 때 어쨌든 확통을 보긴 봐야 되니까 그거 한 과목이 조금 추가되어 있기는 한 거죠. 그러면 대수라는 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방부등식과 함수예요. 그럼 왜 그렇게 모든 대수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방부등식과 함수를 얘기하느냐? 얘가 결국 미적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꽃이죠, 꽃. 네. 수학의 꽃은 미적분이고 그건 결국 함수고요. 그 함수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방부등식과 만나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이들을 피곤하게 하는 점이에요. 근데 이 방부등식 함수하는 이 단원명, 저희 낯선 단원명 아니잖아요. 중학교 수학부터도 계속 쫓아다니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중등 대수부터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만 고등 대수에서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개념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이건 중등, 고등을 다 통틀어서죠. 또 문제를 풀 때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공식화시키면 아이들 그거 어떻게 그 수많은 문제 다 외워요. 그렇죠? 그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당연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똑같은 의도를 파악했더라도 누가 더 효율적으로 답까지 구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연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조금씩 쪼개서 볼게요. 먼저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개념 공부할 때는 중등일 때랑 고등일 때 조금 중요도를, 차이를 좀 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중등 과정을 공부할 때는요, 각각의 단원에서 각각의 개념을 공부할 때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용어를 포함해서요. 예를 들면 이제 저랑 3-1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이제 뭐 고등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고등 과정 친구들도 그렇기는 한데 처음 저랑 만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좀 당황하는 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용어에 대한 뜻을 한 번씩 물어봐요. 절대값 x인데 잠깐만, 절대값이 뭐였지? 그거요. 그 선생님 그 부호 떼는 거요. 그거요. 아니거든요. 네. 또 혹은 이제 시계 계산 같은 거 할 때, 얘들아 여기서 동류항끼리 우리 계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다 안 돼요. 근데 동류항이 뭔데? 그러니까 동류항이 뭐냐면요. 무슨 수하고 무슨 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물론 제가 설명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용어에 대한 부분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중등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만 너무 많이 해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건 중등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고등 가서 무너져요. 그러면 자, 고등에서는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냐? 물론 고등에서도 새롭게 배우는 개념들 많아요. 그런데 고등은요, 그 개념들이 절대 독립적이지 않아요. 단원끼리도 막 섞이고요. 학년 안에서도 막 섞이고요. 개념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섞여서 다녀요. 그러면 고등을 공부할 때는 그 개념들 간의 연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 당연히 중등을 할 때 각각의 독립적인 개념에 대한 파악부터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위권을 결정하기 위한, 저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심을 둬야 되는 그 첫 번째는 연계성이라는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계속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개념 학습에 있어서. 자, 그럼 이제 개념 열심히 이제 공부해요. 근데 저희가 맨날 뭐 백지에다가 개념 테스트만 하면서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결국 문제에 적용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의도를 파악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 다 하고 나서 파이널 공부할 때는 문제 유형들이 막 섞여 있고 그 문제마다 이제 아이들이 푸는 방법을 공부하게 될 건데 제가 기본 과정에서부터 심화 과정까지 항상 아이들 문제 풀면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이 문제가 어느 학년 몇 단원 문제일 것 같아? 이게 방정식 문제일 것 같아? 함수 문제일 것 같아? 이게 부등식 문제일 것 같아? 함수 문제일 것 같아? 그거부터 파악하게 만들어요. 그거 백날 첫날 제가 해석해 줘봤자 아이들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자기들이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연결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의도가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어떤 방법을 쓰는 게 효율적일지 그걸 찾아가는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의도 파악했어요. 문제 이제 풀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래,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이건 것 같고, 이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도 같은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나에게 효율적인 방법일지. 사실 그건 정답은 없어요. 아이들마다 누구는 조금 찬찬히 계산해 가면서 답을 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누구는 이걸 그래프를 해석해 가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이게 정답이니까 이 방법만 고집해야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의 성향이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들 각각에게 그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함께 문제도 분석해보고 개요 작성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네가 직접 해봐 훈련도 같이 시켜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결국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백날 첫날 선생님의 판서와 풀이 다 필요 없어요. 조금은 필요해요. 네. 근데 결국 아이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요. 정말 혼자서 생각했냐는 거예요. 정말 혼자서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적어도 수학을 공부할 때 저는 이 두 가지의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들,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결국 이 두 가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연결해서 그러면 도대체 수업이 어떻게 녹이고 있는지 좀 같이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게 연계성을 강화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연계성을 이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는 그 발판이 되는 단계예요. 중등 과정은 말씀드렸듯이 그냥 차근차근 개념을 공부해 가면 돼요. 1차 함수 배울 때는 1차 함수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죄송해요. 순서가 근데 이걸 확인을 못했네요. 네, 이거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거 할 때는요. 1학년 거에서 수화식 찬찬히 계산하는 거 연습하면 돼요. 중학교 2학년 과정 갈 때요. 방정식, 부등식 찬찬히 공부하면 돼요. 거기에 함수 개념 살짝 나오죠. 중학교 3학년 거 공부할 때는요. 2차 차수 높여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찬찬히 하나하나의 개념들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충분해요. 그거면 아이들 성취도도 충분히 나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이 고등 과정으로 가잖아요. 갑자기 여기에서 개념들이 다 섞여요. 방정식인데 함수 문제가 되고 부등식인데 함수 문제가 되고요. 2차 함수인 줄 알았더니 1차 함수하고 막 합체가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는 참 멋모르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야 니네 안 되겠다. 중학교 거 다시 복습하자 했어요. 그 친구들 중학교 거 복습시키잖아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다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문제가 없었다가 고등 과정에서 갑자기 연결이 안 되는데 그냥 이거 연결될 때까지 고등 과정 계속 반복할까요? 개념도 연결해야 되는데 문제까지 어려울 줄 상태에서 이것만 계속해야 될까요? 결국 아이들이 느끼는 이 갭이 이렇게 크다면 중간에 발판을 하나 놔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부터 대수심화 수업을 시작했어요. 대수심화는요, 중등에서 배운 개념들을 연계는 시켜줘요. 그런데요, 문제는 아직 중등 난이도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어색해요. 그렇게 단원을 넘나들면서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개념이 이제 연계되는 연습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난이도 높여서 고등과정 가잖아요. 실제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고등과정보다 대수심화를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낯설어서요. 그러고 나서 고등과정 가면 아, 뭐예요 선생님, 고등 되게 어렵다면서요. 이거 대수심화 하면서 다 했던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라는 반응들을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왜 제가 이제 중등과 고등이 이제 갭이 크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요. 똑같이 2차 방정식 나와요. 문제 그냥 보시면 돼요. 중3 2차 방정식이에요. 여기 뭐 근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가져요. 그러면 얘들아 중근 가지면 뭐지? 판별식이요. 뿅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2차 방정식인데 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판별식이요? 근과 계수의 관계요? 아니면 근의 공식이요?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 막 애들이 막 던져요. 아니요, 이거요 2차 함수 문제예요.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요, 이거 2차 함수 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원 제목을 빼고 문제를 주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100명 중에 99명은요. 이거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개념만 적용하려고 계속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등 과정에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얘기들을 연계를 미리 해준다면, 그렇다면 아이들은 개념의 연계가 이거구나, 단원의 연계가 이거구나, 연습한 다음에 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요 내용이 저희 대수심화하는 이제 교재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건데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2차 방정식,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2차 함수, 근데 이거 고등에서 연계되긴 될 건데 미리 구경하자. 그 대신 문제는 중학교 문제로. 이와 같은 과정을 저랑 대수심화하는 그 과정 안에서 내내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을 제가 이제 자주는 사실 시간표를 깔지는 못했어요. 저희 정규반 하는 친구들은, 중등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중간에 코스를 넣었는데, 방학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종종 다른 더 급한 수업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자주 수업을 준비하지는 못하다가, 요번 여름방학에 마침 회차도 좀 나오고 해서 방학 때 이 고등 기초라는 이름으로 써있기는 한데요. 내용은 중등 대수심화예요. 이 수업을 좀 준비를 해서요.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등 과정이 마무리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연계를 시키려면 하나하나의 요소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수업은 10회인 거고,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념에 대한 연계는 여기에서 끝나나요? 아니죠. 고등 과정은 당연히 연계성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 수학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걸 중등 대수심화부터 미리 땡겨서 시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교재도요, 이게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교재들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개념 노트 만들었고요. 그냥 교재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러면 연계성에 대한 얘기 저희 했어요. 자, 아까 두 번째 얘기 뭐였냐면요. 개념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근데 선생님, 우리 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아이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도 다 알아요. 그쵸? 아이가 직접 생각하고 문제를 구성하고 풀 수 있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꽤 오랫동안 하다가 단계별 수업을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이게 참 이걸 역사까지 얘기하면 너무 깊은데 그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제가 처음에는 학교 선생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학교 현장에 뭐 그런 것들, 또 제가 조금 더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왔는데, 이제 초반에는 어쨌든 주어진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좀 갈증을 느껴서 만들게 된 수업인데요. 보통 고등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정석을 가지고 많이 수업을 해요. 정석책을 아마 이제 뭐 좀 큰 애를 키우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최근에 보신 적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아직 아이가 좀 어린 경우에는 예전에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보셨던 정석책은 어떤 이미지였나요? 친절하고 잘 풀리는 책이었나요? 그러면 다 커서 어른이 돼서 아이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정석책을 아마 펴보셨을 거예요. 표지는 하얗게 됐어요. 그렇죠? 겉에 그 한 겹 더 있는 거. 내용은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봐도 안 읽혀요. 그렇죠? 네. 정석책은요, 개념에 대한 설명만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근데 사실 좋은 책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요, 정말 설명 잘 돼 있거든요. 읽기 불편한 것 뿐이에요. 대중적이지 못한 것 뿐이에요. 네, 어쨌든 그 개념에 대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구성도 보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위에 기본 문제 있고 이렇게 유제 있고 해서 착착착착 넘기다 보면 뒤쪽에 단원별로 연습 문제가 쫙쫙쫙쫙 나와요. 보통 이 고등과정을 공부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난이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개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연계성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뒤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면 어머님들 그거 기억나실까요? 정석책이요. 기본 문제 풀고 유제 풀고 하면요. 비슷하게 풀면 다 따라가져요. 게다가 밑에 설명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호기롭게 연습 문제를 딱 펼치잖아요. 아유, 야, 이건 뭐 어디까지 문제가 동떨어져 있어. 앞에서 본 적 없는 유형들만 다 나와 있을걸요? 그게 어머님들 공부할 때만 불편하셨겠어요? 아니죠. 우리 애들도요, 똑같은 표정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갭을 그냥 네가 반복해서 이거 이해될 때까지 봐. 그런 잔인한 방법이 어딨어요. 그렇죠? 그걸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선 교재에 대한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석책, 기본 정석, 실력 정석 2권인데 그 2권을 3단계로 쪼갰어요. 어머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첫 번째 단계 볼 때는요. 기본 정석 연습 문제 안 봐요를 항상 말씀드려요. 저랑 개념 공부하고 기본 정석의 예제 유제만 보고 기본 문풀만 풀면서 아, 고등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먼저 만나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볼 때 그제서야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력 정석에 있는 예제 유제 같이 보는 거고요. 근데 어머님들 정석 왜 볼까요? 이거요, 기본 문제 풀려고 보는 거 아니고요. 실력 정석에 있는 콕 집어 연습 문제 완성하고 싶어서 보는 교재예요, 사실. 근데 보통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이렇게 진도 나가잖아요. 실력 정석 가지고 쭉 이제 개념하면서 필수 예제하면서 연습 문제는 숙제예요. 이게 풀리겠어요? 안 풀려요. 온통 별표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 풀이 하실 때 쉼없이 한 1시간 반 동안의 연습 문제를 따다다다다다다닥 풀이를 하세요. 아이들은 진짜 팔 빠지게 필기해요. 끝났어요. 그럼 그게 집에 가면 문제가 풀릴까요? 아니요, 안 풀려요. 그런데 정석은요, 연습 문제 보려고 보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독립적으로 가장 여기에선 공들여서 봐야 되는 과정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3단계에다 넣었는데요. 왜 3단계는 실력 정석 연습 문제만 독립적으로 있느냐? 여기에서 시간을 좀 확보하는 대신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먼저 생각해 보게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선생님 교재 구성만 가지고 이게 무슨 생각하는 힘이에요? 수업에서요. 수업에서가 중요하죠. 1단계는 저는 아이들한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수업이에요. 개념에 대한 것도 중등에서 다 배운 내용부터 시작하지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문제에 적용되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답은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왕이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 보여주면서 그래서 너희들 유제 이렇게 한번 해봐. 비슷한 문풀 푸는 거 이렇게 한번 해봐. 안 풀려 다시 같이 잡아보자. 이런 개념, 이런 과정이에요. 1단계는 거의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하고 좀 익숙해져요. 저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이제 좋아지고 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제가 이제 살짝 한 발 빼요. 문제 쫙쫙 같이 이렇게 보면서 관련 개념 찾아가다가, 그치, 알 것 같지? 이거 1단계에서 본 것 같지? 그럼 너희가 해봐. 그러면서 살짝 한 발 빼거든요. 그러면 1단원, 2단원 나갈 때까지 아이들 반응은, 아,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저거 아직 답 안 구했잖아요.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 4단원, 5단원 넘어가잖아요.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제 같이 딱 읽고 나면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 2분만 주세요. 먼저 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먼저 해볼 수 있다는 걸 자기네들이 좀 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2단계에서 제가 한 발 뺐어요. 3단계 실력 정석 연습 볼 때는요. 제가 백날 첫날 이거 강의해봤자 뭐해요. 저는 이미 다 풀 줄 아는 문제인데, 그쵸? 아이들이 연습해야 되잖아요. 3단계 연습 문제 풀 때는 문제 띄워놓고 아이들하고 방향은 같이 잡아요.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요. 관련 개념도 아이들이 먼저 막 던져요. 그 중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어 보이는 방법을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선생님 누구의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희가 시도해봐.
물론 끝까지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너희가 시도해봐 하고서 그래 너희들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는 되지. 그 다음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러고 나서 이걸 똑같은 걸 한 권 다시 숙제를 내주거든요. 정답률이 훨씬 높아져요. 근데 이게 선행할 땐 아이들이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꼭 뒤늦게 연락을 해요. 고등학교 가서 내신 보고 나서 아 선생님 그때 저 그렇게 먼저 문제 풀려고 다그쳐 주셔서 감사해요. 풀려요 라고 연락이 그제서야 와요. 그래서 단계별로 수업을 하면서 교재에 대한 구성도 아이들 보기 편하게 만들지만 여기서의 가장 포인트는요. 제가 아이들이 너무 이제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 조금씩 한 발씩 빼간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석책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개념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불편한 개념책을 다시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볼까요? 물론 저는 그 정석책이 너무 잘 읽히지만 그건 저한테 잘 읽히는 책인 거고요. 뭐 저라고 처음부터 잘 읽혔을까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고등수학도 마찬가지로 개념노트 정리를 했어요. 개념노트 정리를 해서 저랑 공부할 때는 정리된 주요 개념들 가지고서 같이 공부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관련된 예제 풀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정석책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개념 노트를 가지고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업하는 거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문제 풀면서 이 문제에서 정말로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이제 같이 써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그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여긴 풀이까지 있어서 그런데 그 전에 아이들한테 개요를 작성하는 법을 좀 같이 얘기를 해줘요. 이거 이런 뜻인 건데 그걸 식으로 바꿔보자. 그게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지만 점점 아이들 먼저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여기 아까보다 필기량이 점점 줄고 있죠, 그렇죠? 네, 같이 흐름까지 잡고 나서 니네가 해봐. 요 니네가 해봐가 요게 계속 익숙해지고 나면 제가 쓰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요 이제 밑줄 치고 관련된 개념 하나 같이 써놓고서 아이들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직접 구분해 가면서 문제까지 이제 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번 방학 때는 여름은 너무 짧아요. 여름이 너무 짧아서 고등 수학을 이걸 저희가 방학 때 특강으로 보려면 매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매일 만나는 단점은 아이들이 과제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아이들은 과제를 할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제가 요거는 방특으로 넣지는 않았고요. 그냥 저하고 지금 정규 수업하고 있는 오후에 정규 수업하고 있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수업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이 수업도 이제 교재 가지고서 같이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머님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거예요. 좀 좁은 시선에서 봐서는 상위권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조금 넓은 시선으로 봐서는 점수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가 정말 제대로 된 수학이라는 걸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연계성을 강화하자. 두 번째는 아이가 직접 문제를 풀 수 있게 생각하는 그 수업을 선택해 주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원장님이 이거 꼭 넣으라 그래서 넣었는데 중등 대수시만은 이번에 월수금에 방특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고요.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정규 수업으로 해서 고등과정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저랑 3단실 기본 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방학 때 조금 더 이제 진도 나가려고 심화 수업으로 했고요.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심화 끝나고 나면 2학기 때 이제 중등 대수 심화하고 고등과정 넘어가고 이렇게 그 순서대로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인데 이 수업도 이제 2단계 끝나고 그다음 또 이제 공통수학 2 2학기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가는 수업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표를 많이 이렇게 깔아놓고 모든 어머님들 다 만날게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언제나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들께서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지금 당장 시험 봐서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는 방법 말고 정말 고등까지 갔을 때 아이들이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아이의 학습 성취도를 항상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아마 뒤쪽에서 기하에 대한 설명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뭐 기아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시 인사드리게 아까 또 중간에 오신 분도 있으니까 SMED 원장 이성민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사실 제가 간단하게 이상적으로 뭐 학생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이상적으로 갖춰야 될 모습들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로 시작했지만 원래 그 부분을 되게 길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뭐 요즘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그런 데 모습들 보면은 되게 이제 시간 바쁘기도 하고 각 학원들이 갖춰가는 그 모습들이 꼭 아이들의 공부에 정말 지금 당장에 체계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메인으로 얘기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머니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일단 위주로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앞부분을 좀 이렇게 짧게 갔어요. 그럼 이상적인 기하 학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제대로 된 어떤 도형 기하 수업이라면 기하 전반의 정의와 성질들 그리고 주요 어떤 공식들은 정말 다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유형들 사실 개념을 알고 있다고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유형 개념에 대한 적용이 당연히 유형이지만 수많은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제대로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주요 킬러 문제들까지 아이들이 익혔는지 이 부분이 기하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배웠던 내용들을 어떤 서술형 시험을 통해서 공식 증명과 심화 문제들을 바르게 서술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보통 알려주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답을 맞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논리적으로 풀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체크해야 되는 것이 이상적인 수업인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문제 조건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다 아이들이 끄덕끄덕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게 결국 중요한 건데 그걸 찾아낼 수 있는 트레이닝,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가가 이상적인 기하 학습일 것인 거고 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제 과제를 올바르게 풀어내는지 담당 선생님이 확인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거죠. 뭐냐면 학원 선생님들 다 바쁘고 한데 정말 그 담당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과제를 올바르게 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다면 진짜 이상적일 텐데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연계되는 어떤 심화적인 이론들까지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겠다. 저는 이 이상적인 이 기하 학습이 제 단계별 수업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리들까지 직접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기하 공식 노트 아이들이 이제 제 2단계 수업하게 되면 요약된 기하 공식 노트인데 그냥 느낌만 쭉 보세요. 엄청 많은 걸 배우죠. 지금 한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체 공식이 세부화시키면 더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중등에서 그리고 약간 심화로서 배우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한 100개 정도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알아가야 돼요. 최소한적으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증명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부끄럽지만 이게 영상도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실제 수업 영상인데 이것이 언제 수업이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범위까지 저랑 진도를 어느 정도 마쳤고 그 상태에서 그날 이 중2 전체 공식 암기 테스트를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아이들과 예습 자, 복습입니다. 복습. 자, 오늘 시험 볼 내용 알지?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점검해보자 하는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자, 이등변 삼각형 수직 중점 가기 2등분 종이 꺾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랑 합도 PM 더하기 PN은 DH5 프라임은 AB를 외심은 3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의 각도 위아래 보죠? 2배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빈변의 중점은 외심 원박대 한 점에서 원해서 접선 그었어 PQ는 PR 각Q PO가 RPO 그리고 이등변 2개니까 PO가 QR을 뭐해? 수직 이등분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 사실 뒤에 좀 전체적인 과정이 다 있는데 저 여기서는 제가 설명하는 방식 말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저랑 트레이닝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도 좀 빠르게도 하고 그래서 원래도 이제 말이 느린 편은 아니에요. 빠른 편인데 아이들한테 탁탁 던지고 빨리 주고받는 그 호흡이었는데 여기서 어머니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대답이에요. 다 대답하는 거 보셨나요?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데 일단 이런 대답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수업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대답하게끔 이끌어내는 그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게 아이들이 어느 순간 학원 가보면 다들 이렇게 약간 사춘기 가까울수록 그런데 삐죽거리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얼떨결에 대답했던 친구도 다른 친구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자기도 당황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되게 우울하게 끝까지 있거든요. 그럼 잠도 와요. 근데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수업 분위기를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트레이닝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쭉 같이 복습할 때 기분 저도 되게 좋거든요. 아이들이 막 따라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랑 복습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시험도 보게 됩니다. 이거 아이 시험지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공식에 대한 암기 테스트는 기하 2단계에서 보는 게 이게 크게 2번을 보는데 이걸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성적표에 기입이 되거든요. 보통 반평균이 97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이제 조금 뭐 부족하게 외운 친구들이 몇 개 틀리고 해서 감점이 조금 나오는 정도인 거고 왜냐하면 기하를 정말 제대로 공부했다면 정말 그 전체적인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식들은 정말 최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식도 모르고 있다면 올바르게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되는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서술형 시험의 한 부분인 건데, 자, 서술 보세요. 서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정말 상당수 많은 수업에서 답만 맞으면 동그라미 쳐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도 집에서 아이들 채점할 때 답 맞으면 일단 동그라미고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주요한 그런 심화 문제나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서술해서 풀 수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고 이게 또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정작 시험에서. 그러면은 다시 재시험 봐서 올바르게 할 때까지 계속 다 체크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까 그 이상적인 학습에서 정말 해당되는 전체 개념을 다 알고 그걸 서술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 쪽에 대한 예시를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기하 문제라는 게 뭐 기본적인 뭐 단순 공식 대입형들도 있고 정의와 개념, 이제 복합형 문제들도 있고 합니다. 사실 이 단순 공식 대입형을 제외하고선요, 이 밑에 있는 4개 유형들은 정작 문제에서 보면 다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개념과 정의, 정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단원 복합형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단원을 섞어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노력하면 이런 부분들을 채워지는데 정작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학년 초월형, 그리고 경시 문제의 변형. 학년 초월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문제에서 심화 문제가 나올 때 중2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중3 문제 중에서 사실은 중3 건데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중2 정도 안에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것처럼 변형해서 내버리는 문제. 그리고 사실은 경시 문제인데 그것을 중2나 중3 수준의 문제처럼 해서 넣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킬러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영역별로 대략적으로 분류해 놓은 내용인 건데 기하 얘기를 위주로 하니까 대수랑 기하 정도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앞에 대수도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심화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대비할 전략으로는 그것의 끝이 어딘지를 보고 와야 되거든요. 대수는요, 중등의 대수는 고등 안에 포함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 수학을 정말 이제 중등을 잘 하고 고등까지 했으면 중등까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에 있는 일부분이 이제 경시랑도 좀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겹치지는 않아요. 근데 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중등에서의 심화 문제들은 어디서 올까요? 물론 중1 거의 심화 문제들은 중2, 중3에서도 오고 고1 것도 끌어오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중등에 있는 심화 문제들의 다음 레벨이라는 건 고등이에요. 고등에 있는 것 중에 이거랑 연계된 부분들을 마치 중등인 것처럼 내는 게 대부분의 학원들의 심화 자체 교재나 문제집들의 도전 문제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경시도 당연히 고등과 중등에서 끌어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기하는 뭐냐? 기하는 기본적으로 초등 쪽에서는 도형에 대한 성질들이 나옵니다. 블록 쌓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도형에 대한 성질은 중등에 시작돼요. 초등은 약간 사고력처럼 중등에서 제대로 배우기 전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익혀보는 정도에 가깝고 실질적인 도형에 대한 성질은 중등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제 가끔 질문하세요. 이제 고등에선 도형 뭐 나오나요? 실제 도형에 대한 성질은 중등에서 거의 99%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거의 끝납니다. 고등은 그것을 좌표 평면에 대응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럼 기하의 끝은 무엇이냐면 경시 쪽이에요.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문제는 중2나 중3, 중2 문제는 중3, 또는 중3 문제는 경시, 또 중2 문제도 경시에서 그 다음 레벨에서 끌어갖고 오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레벨에 있는 것까지 뭐 직접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주요한 걸 경험하거나 볼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하는 경시랑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 정도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문제집에서 블랙라벨 문제집이죠. 그림만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자, 이렇게 어질어질하잖아요. 이런 내용 다 들으시면. 근데 기하는 장점이 어머니들도 그러실 거고 아이들도 그렇고 약간 책으로 비교하자면 만화책과 소설책 느낌이에요. 그림이 보이니까 그림책으로 이렇게 느낌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림만 보고 마지막 줄만 읽고 문제를 막 풀려고도 하는데 안 풀려서 보면 여기 중요한 조건들이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림만 지금은 보셔도 좋습니다. 설명이니까. 그림 똑같죠? 이 그림에다가 이 경시 이론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보 준 4개는 정확히 요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디 이제 문제집 수학 출판사 직원이 됐다. 그럼 위에서는 이번에 개편되는데 신유형을 더 넣어야지. 그럼 신유형이라는 게 그냥 백지 들고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신유형 그런 거는 인생에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직원으로서 그게 계속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럼 직원들도 다 똑같겠죠. 갖고 와야 돼요. 어디선가 갖고 오고 변형해야 되는데 그럼 그 변형한다라는 건 바로 그 쉬운 걸 계속해서 신유형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럼 응용 문제들 쪽에서 갖고 올 건데 응용이나 심화 쪽 그 다음 레벨이라는 게 결국은 경시 쪽 또는 그 학년 초월형 문제들에서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A급 수학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림이 좌우만 뒤집혔고요. 이론상 동일하게 되고 이건 이제 심지어 페르마의 점이라는 굉장히 심화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그림 똑같죠? 이렇게 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문제집들의 심화 유형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 문제들을 경험하면 되나? 그리고 심지어 그런 문제를 설명해줘도 아이들이 엄마 솔직히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 뭐 이런 얘기들도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모든 문제들을 다 외울 수는 없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약간 문과식 수학 공부랑 이과식 수학 공부 중에서 이게 이제 문과 이과냐라는 경향보다는 성실하고 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해력 쪽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두뇌의 암기력을 총동원해서 수많은 유형과 공식들을 완벽히 막 외워가지고도 좋은 결과를 만드는 친구들도 일부 있어요. 그쵸?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문과식 수학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수학 공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응용해서 풀 수 있느냐를 이제 보는 것인데, 모든 문제를 다 외울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심지어 다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만들어지니까.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해요. 만약에 1년에 닮음에서 전국적으로 한 신유형이 5개 정도 생길 수도 있을까? 그럼 애들이 한 5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럼 100년 후에 그럼 여러분 만약에 100년 후에 태어났으면 역사도 100년 더 외워야 되는데 신유형만 그 500개를 더 문제를 풀어야 될 거다. 그만큼 새로운 유형들도 계속해서 이제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끝이라는 게 없다. 그 모든 문제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기하 실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머니들이 예전에 비해서 경시를 할까 말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크실 건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경시의 유무를 떠나서 기하를 보는 눈을 갖추려면 기하 3단계 수준까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라고 좀 추천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럼 3단계 어떤 건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데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이제 기하 전체적인 단계에서 이제 오늘 뭐 큰 그림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하기 힘들고 가장 중심이 돼야 될 2단계를 위주로 설명하고 그 다음 레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얘기 드릴 건데 1단계는 중2, 중3 과정 기준으로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이에요. 물론 조금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중2나 중3 과정을 아직 제대로 하진 않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걸 한번 쭉 배워가고 싶다가 기하 1단계고요. 기하 2단계는 저한테 1단계를 배웠거나 다른 데서 중등이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그 친구들이 심화로 한번 정리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쭉 하고 싶다, 감을 쫙 키우고 싶다라는 게 이제 기하 2단계가 됩니다. 기하 3단계는 그럼 여기까지 한 친구들이 이제 그 심화 문제들, 킬러 문제들을 잡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심화 문제들이 담겨 있는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고 싶다. 그런 게 이제 기하 3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1단계 하고서 바로 3단계로 점프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이 차곡차곡 왔을 때 2단계 수준까지 됐을 땐 3단계까지 해서 완전히 기하에 대한 걸 마스터해서 아이들이 근본적인 기하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이제 3단계를 들으려면 기하 2단계 수준의 완성도가 필요해요. 자, 이건 저랑 들었으면 완성도가 생겼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공부했더라도 완성도가 꼭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당연히 모든 공식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공식을 모른다면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공식이라는 건 전 이런 느낌이에요. 어머니들 약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자주 가는 사이트들 즐겨찾기 해놓으시지 않나요? 즐겨찾기 해놓으면 내가 탁탁탁 하고 좋아요. 근데 만약에 자주 가는 사이트인데 주소가 좀 어려웠어. 실수로 즐겨찾기가 지워졌다. 그럼 그 사이트 접속하기 힘들잖아요. 막 검색도 잘 안 되고 거기 어디 있더라. 근데 공식은 그런 거예요. 또 핸드폰 단축어 같은 겁니다. 1번 띵 누르면 엄마한테 전화해. 근데 그렇게 한 5년 살았더니 핸드폰을 바꿨더니 엄마 전화번호를 모르겠어.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5년 동안 안 눌렀으니까 가물가물할 겁니다. 실제 저도 이제 뭐 부모님 전화번호 이제 대라고 하면 찾아야지 이제 이게 막 바로바로 탁탁 튀어나오지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적어도 자기가 주요 공식들을 암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원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공식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보조선에 대한 유형이나 뭐 심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전략들을 배워야 되는 거고 기하 2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직접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기하 2단계의 이제 완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중간에 잠깐 뭐 분위기 전환을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 뭐 기하를 어디 좀 심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기하가 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하를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 어떻게 하면 잘하겠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외심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내심 작도법은 뭔지 알아? 아니요. 그러면 당연히 못할 거잖아요. 근데 이 수학이라는 이미지상 응용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마치 암기가 거의 없다라는 착각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암기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중등 대수도 중등의 이제 대수는 거기서도 중요한 내용들 암기할 거리들이 있지만 상당수 내용은 트레이닝하면서 그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하는 정말 암기할 내용 많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요약한 공식 100개만 해도 그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하나씩 갔을 땐 더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삼각형의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그리고 평행, 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뭐 마른 모들에 대한 정의와 모든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닮음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닮음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어머니들은 닮음이 약하니까 닮음을 계속 반복해. 닮음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닮음이란 단어는 앞쪽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안다라는 가정하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개념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확실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고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트레이닝을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하 공식 노트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기하 2단계에서는 아이들이 공식을 모두 다 이렇게 필기하면서 설명을 들어요. 하나씩. 뭐 개념 34번에서 평행, 사변형, 결정 조건 쓰고 그것들에 대한 증명 쓰고 그냥 대략적인 느낌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다 필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하면 사실 이 필기된 버전이 이렇게 필기돼서 컴퓨터로 예쁜 글씨처럼 만든 그 노트 버전도 있어요. 그걸로 수업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게 각각 개인들한테 좋은 것인가? 스마트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것인가? 좀 아니란 느낌 들잖아요. 필기 다 되어져 있는 버전으로도 수업을 해봤더니 이게 필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는 중간에 딴짓을 잠깐 해도 될 거라 생각도 하고 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용에 집중이 아니고 뭐 잠이 계속 오는 건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학습에서 필기라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 뇌가 깨어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 저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깨어있고 계속 저런 교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자기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적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만들어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필기시키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제 가끔 이제 필기력이 정말 안 좋거나 그런 경우들은 제가 녹화 수업이나 아니면 이런 필기된 부분들을 조금 들여서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변해야 되지만
단기적인 문제점들도 해결은 뭐 어찌됐건 당장 닥친 위기들을 해결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건 아까 이제 뭐 요약된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수업에서 복습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걸 기하 2단계에서 계속 이제 하게 되고 기하 1단계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하는데 1단계랑 2단계의 어떤 포지션적인 컨셉은 좀 달라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깊이 있는 증명과 그런 트레이닝까지는 맞지는 않습니다. 처음 배울 때. 근데 한번 배운 내용들을 그 심화로 정리할 때가 이제 기하 2단계에서는 이제 서술에 대한 내용이랑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테스트를 같이 하게 되고 기하 1단계는 저랑 말 그대로 코드를 맞춰가고 이럴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처음 보는 그 아이들한테 컨셉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기하 2단계 책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 노트 필기하는 거 그리고 문제집 같이 푸는 거 이거 오답 노트로 쓰게 되는 노트인데 요거에다가 이 문풀 교재 2권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노트는 말 그대로 이제 필기를 하고 이 책은 과제로 나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과제에서 틀렸던 문제를 오답 노트 하게 돼요. 근데 저는 똑같은 오답 노트도 예전처럼 틀린 문제 다시 써갖고 해갖고 와 또는 번호만 써서 해갖고 와 그거 나중에 못 알아보잖아요. 어차피 그거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요. 근데 저는 이 책 전체를 요약해서 조그맣게 붙일 수 있는 그 요약 작은 문제로 다 뽑아서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 딱 붙인 다음에 거기 다시 풀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다 써서 하는 거 엄청 이쁜 오답 노트인데 그거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시잖아요. 아이가 한 문제 한 문제 하는 거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기하는 그림도 있고 어우러져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문제 딱 붙이고 거기다 서술형으로 다시 풀어오고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자, 기하 2단계는요. 과정이 길어요. 25회 차면 기간이 사실상 반년이죠. 1년이 52주. 근데 이제 명절에 또 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연휴 때 한 2번 정도 휴강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실 수업은 50주기 때문에 반년 정도 됩니다. 반년 정도 동안 중1은 1회차에 끝나고요. 총정리해서 중1은 조금 덜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큰 그림 속의 중1은 압축적으로 하고 중2, 중3 하는데 뒤쪽에 이제 문풀이 붙어 있어요. 문풀. 자, 이 문풀이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나 그런 예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각각 수업에서는 개념을 알려주고 그 개념에 대해서 시험 보고 문제도 같이 시험 보고 하는 트레이닝들이 계속 진행되고 문풀 쪽에서는 수업 방식이 다릅니다. 뭐냐면 학습이라는 게 보세요. 사람은 생각보다 정보를 넣는 게 힘들어요. 뭐냐면 가만히만 있을 때 뭐 그냥 이해하고 끄덕일 수 있지만 들어간 정보보다 중요한 건 꺼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런 예시를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통장이 있어. 돈을 저금하는 게 중요하냐, 꺼내는 게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저금을 해야 꺼낼 수 있는데 만약에 잘 안 꺼내지면 아무리 저금을 많이 해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최종적인 목표는 꺼내는 겁니다. 그럼 지식이 어떤 학습은 자기 걸 배운 걸 꺼내는 과정에서 보통 자기 게 정리가 되는데 들어갔다고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면 아는 것 같지만 물어봤을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면 자기 게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이만큼 알려줬지? 이걸 너가 문제 먼저 적용해봐가 포인트입니다. 먼저. 자, 이게 문풀 교재 한 부분, 한 페이지인데요. 자, 공간이 넓죠? 그림도 크죠? 근데 사실 이것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문제집 풀 때 혹시 그림 요만한 거 아세요? 그림에 표시가 안 돼. 표시가 안 돼서 제대로 문제도 풀기 힘든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불편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가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해놨고 줄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시간을 줍니다. 자, 이거 뭐 3분 줄 테니까 이거 문제 풀어봐.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면 평행사변형의 중점이 있잖아. 그럴 때 어떤 보조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어? 생각해봐.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이끌어내서 해보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풀어낸 친구들을 제가 돌아가면서 계속 채점을 해주고 타이머 울리면 이제 올바른 풀이를 해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내게끔 하는 방식의 수업인 거고 이 책이 2개를 써요. 하나는 수업책이고 하나는 과제책인데 같은 책인데 집에서 그거를 가서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다시 한번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야 돼요. 이제 어머니들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렸어요. 어떤 문제는 맞긴 했는데 사실 자세히 봤더니 답만 맞고 논리적으로 틀렸어.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올바른 설명을 해주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이 책은 다 학원에 두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잘 풀리는 것도 있지만 안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다시 이끌어내야 되는데 안 풀려요. 그럼 어찌됐건 최대한 해서 사진 찍어 보내는데 제가 답만 만약에 어머니들한테 보냈다고 치면 어머니들이 뭐 맞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답이 맞은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아이가 풀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 판단을 부모님들이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제가 이거 다 사진 어머니 사진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다 채점하고 틀린 문제들은 힌트까지 같이 보내게 돼요. 아이가 다시 한번 힌트 받으면 아이가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해서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틀린 거 또 보내고 해서 많은 친구들은 한 4-5번 정도 저랑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채점하고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도 해보면 저는 그래요. 요즘이 부모님들이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카톡 안내글을 자세히 보냅니다. 어떻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과목이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럼 각 학원마다 하루에 막 몇 개씩 이렇게 카톡이 오면 어머니들이 이거 그래서 예전보다 제가 느껴지는 건 정말 중심 잡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애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장난으로도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중심 못 잡고 하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균형 못 잡으면 SM 애들 빼고 다 끊어. 이렇게 막 장난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진짜로 저는 다른 과목보다도 큰 틀에서 기하의 성취도를 만들고 싶고, 제가 어떻게든 관리해서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거를 제시할 때 해도 생각보다 일주일이 너무 바빠서 전날에나 겨우 과제를 해서 보내서 저랑 교류를 못하는 아이. 그럼 과제를 보내서 제가 채점을 해서 보내도 어머니가 아이한테 채점을 못 옮겨줘. 아이는 그냥 그대로 학원 가고. 그러면 저의 노력도 반영이 안 된 거고 아이도 뭔가 실력이 늘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정성 들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도 필요하고 그 중심에서 어머님이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언제 미리 과제를 해서 나한테 교류하고 다른 수업보다 이 수업은 기하 수업은 선생님이 어떻게든 해주려는 게 많으니까 내가 이거는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 그 중심을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채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채점에서 틀린 번호들을 여기다 써요. 그럼 틀린 번호들을 쓰면 이건 저랑 같이 했는데 틀린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힌트 나간 번호들이 돼요. 이런 걸 모아서 뒤쪽에 중2 오답 누구정 번호로 이 번호들이 다 자동으로 모이게끔 이제 제가 이제 성적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 문제들은 뭘까요? 저랑 같이 했고 배웠는데 과제로 하려고 했더니 잘 안 풀리는 문제들 아니에요? 이거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약점들은 다시 한번 모아서 또 나가요, 학생들한테. 중2 지금까지 다 틀렸던 문제 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친구는 좀 얇고 어떤 친구는 책만한 거 나가요. 다시 거의 새 책이 나가는데 해야죠. 어쩌겠어요. 우리 아이 약점인데. 그리고 요거는 파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아이 틀린 거 다시 뽑아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약점이잖아요. 가장 엑기스. 그런 거 반복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계속 정신 차리고 이게 따라가야 되는 게, 저도 이 틀린 문제들 번호에서 아이들마다 오답 문제나 틀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약간의 코딩도 공부하고 해서 결국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들을 딱 해서 입력하면 그 학생이 틀린 문제들이 자동으로 마치 문제집 출력하듯이 딱 모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AI든 뭐든 정신 안 차리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어느 순간은 지금 키오스크 주문하는 게 어렵다기보단 전 되게 짜증이 나긴 해요.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메뉴, 예전 메뉴판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와서 딱 물어봤으면 이거 맛있어요 딱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헤매야 돼요. 그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가 이제 서빙도 해주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서빙하면서 저 앞에 딱 쓸 때 음식 맨 위에 있던 치킨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밖으로. 뭐냐면 스무스하게 안 쓰고 띵 딱 썼더니 뚱, 이걸 뭐라고 하기도 그래. 그리고 음식을 다 꺼냈는데 꺼내서 가라고 해서 봤더니 저 맨 밑에 제 음식이 하나가 아직 남았던 거예요. 3층이었는데 막 그냥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이게 세상 변하는 거 따라가려면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세상의 변화가 저는 꼭 유쾌하지만 않은 것도 같아요. 이게 좀 불편한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도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2, 중3 뭐 이런 식의 성적표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관리가 돼요. 벌써 시간 되게 많이 갔는데요. 저는 제가 이런 식으로 기하 2단계 큰 내용도 이제 학습적인 것도 이제 얘기 드리고,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제가 이제 세봤어요. 대치동에서 몇 년 차지?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4년 차.
근데 이제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이 문제 도저히 이거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선생님이 컴퓨터로 만들어서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무리한 부탁이죠. 그쵸? 컴퓨터로 만들어서 보여달라니. 근데 제가 알았어. 그럼 너 이거 풀고 있어라고 하고 타다다닥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표현해봤던 거예요. 이 삼각형 이렇게 모양이 돌 때 이 점이 어느 모양으로 움직였느냐, 이게 이제 움직였느냐가 포인트가 아니고 그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자, 이번엔 이 선을 따라 간다라는 걸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기하를 잘한 요소 중에서 뭐 공간 지각 능력, 주차하는 능력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차. 근데 실제 그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는. 근데 이 주차하는 능력인가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상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상상력은 스스로 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본 적 없는 걸 상상하는 건 당연히 힘든 건데 본 적이 있으면 이제 상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한테 이 도형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제 요걸 중심으로 120도짜리 부채꼴, 그 다음에 여기 고정돼서 안 움직이고 여기 중심이니까 120도짜리 부채꼴 이렇게 그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해 잘 되고 이제 회전체, 요즘 애들이 회전체를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전체에 대한 게 좀 전체적으로 약한데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들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 이제 부피 구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만 할 필요는 없고, 예전에 저는 처음 수업할 때는 이렇게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이해시켜주고 하는 쪽에서 가장 부모님들이 이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업하면서는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보고서 끄덕이고 오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결국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트레이닝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공식 노트에 대한 걸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문제풀이 방식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런 이제 수업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기하 이제 단계별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하 1단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직은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걸 제대로 안 배운 친구들이 기하를 큰 그림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리고 기하 2단계는 한번 배운 걸 심화로 정리하기 위한 수업, 3단계는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심화 이론들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A급 수학의 수많은 심화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은 경시 이론에 있는 책의 변형 버전이거든요. 거기다 숫자 대입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런 이론들을 보면서 그런 보는 눈까지 갖춘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은 차이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하 3단계까지를 목표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3.5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심화로 가요. 3.5는 아이들한테 먼저 증명해 볼 기회를 주는데, 요거는 이제 3단계 수업 거치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 분위기나 전체적인 성취도가 좋으면 어머니들과 상담해서 요반 3.5까지 더 이어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얘는 좀 비정기적으로 좀 여는 편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결국은 아이들이 근본적인 기하 실력을 만들어 가려면 그런 어떤 트레이닝적인 부분들, 그리고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경시 이론적인 그 확장된 버전까지 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방학이 여름 방학이 엄청 짧잖아요. 짧아서 사실 저도 이 25일차 방학 특강은 뭐 어떻게도 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방학에는 기하 1단계 전체랑 기하 1단계 과정 중에서도 중3 과정 정도부터 우리 아이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대상층이 있을 거예요. 중3 과정 정도 해서 방특 정리하고 기하 2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방학 때는 기하 1단계 반이 있고 기하 1단계 중3 과정부터 시작하는 반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기하 2단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어머니 이제 중3 거 거의 너무 감이 떨어져 있다. 그런 친구들은 방학 때 기하 1단계 중3 거 딱 알차게 회차 길지 않으니까 하고서 그 다음에 기하 2단계 반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 첫 표지에 전체적인 그 반들이 엄청 많죠. 기차처럼 이게 1단계 열면 2단계 그 뒤에 생기고 2단계 열면 3단계 생기고 기차처럼 쭉 연결되는데, 이게 다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2단계 수업을 하려고 해도 1단계 친구들이 듣고 있던 친구들이 2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1단계 수업들이 마감으로 대부분 많이 진행되는데, 그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상당수 아이들이 그대로 다 넘어오게 되면 2단계 자리가 이제 이미 거의 다 꽉 찬 상태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의를 해도 자리가 한두 자리밖에 없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어머니들이 이제 계획을 잡고 언제 우리 아이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미리도 연락도 주시고 또는 1단계부터 저랑 호흡을 맞춰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저랑 호흡을 맞추고 그 흐름 속에서 2단계까지 같이 하고 뭐 이런 형태들로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다 된 거고요. 혹시 이제 어머니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잠깐 받고 마무리를 할 거고 대수 쪽도 궁금하신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현쌤 질문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선생님 저 우리 아이는 이런 거는 제가 뭐 끝나고도 잠깐 좀 있을 거니까 따로 봐주시고 큰 그림 속에서 약간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잠깐 넣으세요. 네. 네네. 없을까요? 네네. 통수학 원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단계는 진행을 하셔서 이제 2단계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생기는 1단계 수업은 무슨 요일에 결국 방학 때 이제 끝나고 월급, 시험 끝나고 나서 갈 거고요. 그건 월금 이렇게 월금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 뭐지 고등기초 그거요. 네. 그거는 저기 대수 부분 그러니까 대수 기본 중등 대수 네네. 네, 대한 총정. 어느 정도 심화가 된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아주 기본만 된 친구들은 조금 힘들고요. 그래도 센 정도의 공부는 해봤던 친구들이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대수심화를 수업하는 게 문제 난이도 자체가 뭐 병식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접근하는 방법을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어려운 거라서 아이들이 제 수업에서 체감하기에는 A급 풀 때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A급하고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다만 접근 방식 때문일 거고 그래서 센 정도의 공부를 그래도 센을 좀 편안하게 어느 정도 한 반 이상을 다 혼자 맞추고 편안하게 풀 수 있을 정도면 수업을 듣는 데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뭐, 네, 하세요. 저기 제가 전화로 그 상담을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기하 부분을 선생님 그 2단계 들으려면 3-2 기본 정도는 마무리 해야지 들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시험을 다 보고 기하 2단계를 들을 수 있는 상태이냐라는데 기하 2단계 입반 테스트에서도 중2, 중3 전체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하를 다 배운 친구들이라면 배운 친구들이고 완전 다 까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면 2단계가 대상은 대부분 맞아요. 그럼 이제 현재 어느 정도 기초 문제들이랑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제 체크하는 게 이제 기하 입반 테스트 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3-2까지는 어찌됐건 적어도 한 번이라도 본 상태여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게 심화로 정리하는 수업이니까 말 그대로 두 바퀴 정도씩 다 돌아가 있는 게 좀 좋기야 좋은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기하 2단계 과정이 전체적으로 기니까 3-2 기본 정도까지 아이가 했다면 시작하면서도 저랑 중2 과정 진행하면서도 아이가 3-2 심화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랑 중3 과정 갈 때는 아이가 그래도 중3을 2번 정도는 돌았어 정도가 돼야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중3 쪽은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이고 이 원리까지 보려면 뭐 좀 어려운 어찌됐건 한 2번 정도까지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입반 테스트는 어찌됐건 한 번씩이라도 봐서 전체적인 개념과 주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정도면 되긴 하고요. 3-1이 특강도 있더라고요. 네. 3-1 하고 2단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원래 이제 2단계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1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태여야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가끔 이제 저희한테 방특 듣거나 그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아직 3-1 안 했지만 요 2단계 넣어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절반 이상 거의 못 지키십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우리 아이한테 커리를 타고 있는 친구들은 이 아이가 언제 끝나는지 저희가 계산이 되고 그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요 수업 들으면서 이거 됩니다라는 계산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보통 어머니들의 그 이상적인 그 이론적인 그게
잘 계획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만약 방특 3-1이나 그런 걸 하게 되거나 하면 확실하게 더 안정적으로는 갈 수 있게 되죠. 저희가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뭐까지 돼 있는지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또 혹시 네. 중등을 기하 개수를 같이 듣고 싶다면 보통 어느 요일에?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이제 주 1회로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정규반이 이제 저는 다 이제 주 1회 반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거의 토일이랑 수요일 날에 보통 배치가 돼 있고 그거는 저 표지에 전체적인 일정표는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이에 따라서 1단계를 시작해서 딱 타고 가면은 쭉 가게 되는데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에 따라서 그럼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요 단계만 기하만 하면 기하는 그냥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게만 보기는 쉽진 않아요. 이게 어떤 친구들은 요 정도 단계만 거치면서도 꽤나 응용력까지 잘 생기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현재의 대치동이나 전체적인 아이들 상황의 균형 속에서는 어떤 친구들은 이 주 1회 수업을 하는 걸 통해서 다른 학원이나 그런 심화를 더 잘하기 위한 목표를 잡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다른 곳에 다 배웠지만 그걸 다시 한번 총정리하기 위해서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다들 다양한 어떤 목표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다른 곳에서는 대수 위주로 하고 기하는 이 한 줄로 하면서 집에서 조금 더 문제를 풀고 하면서 더 기하는 이걸로 완성시킬 거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것이 답이냐라는 건 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 정도의 양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저는 만약에 아이들이 균이라고 아이들이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과제에 엄청 많이 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얘기 합니다. 거의 14년 전이네요. 근데 13년 전에 대치동 첫 수업할 때 숙제를 한 80문제씩 내줬더니 애들이 바로 몇 명 나가더라고요. 선생님 수업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확실하게 많이 해주고 저도 이제 그걸 많이 해결해주고 근데 이제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간 분배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못 냅니다. 그리고 기아가 야 질문 아니지라고 해서 넘어가기엔 애들이 답은 다 맞춰갖고 왔는데 제가 수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아 2단계가 제일 충격적인 게 어머니들이 집에 채점을 해요. 그럼 뭐 50에서 70% 정도 맞았어요. 하고 나서 그 중에 절반은 제가 다시 다 틀리게 해요. 왜냐면 너 이거 합동조건 다시 써봐. 틀렸어. 땡. 요거 보조선 이거 안 맞아. 땡 해서 다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은 맞출 수 있었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다 걸러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과제였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올바른 설명들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렇게 수업에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학습적인 어떤 양이 뭔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병행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병행이 다른 데서 배웠던 걸 총정리하는 의미에서는 병행은 필요 없는 거고 다른 곳에서 이제 배울 단계라면 이걸 통해서 큰 그림들을 이해하면서 다른 곳에서 문풀을 더 하면서 다져지게 되는 거고 또 집에서 그걸 반복하게 된다면 이것이 뼈대가 되고 집에서 이제 계속 거기다 살을 붙여나가는 근육을 붙여나가는 그런 형태들이 되는 거여서 뭐 그런 계획들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대수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기하랑 대수가 뭐 지현 쌤도 얘기하시겠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기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에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대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고 가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트레이닝적인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은 대수는 보통 최소 주 2회 정도부터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불가피한 어떤 경우들을 제외하고서는 방특이나 이제 평일부터 적어도 월금이나 화목 수토 이런 식으로 그런 반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하나 좋은 약간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대수는 결국은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트레이닝해서 자기가 그걸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대수의 끝은 아까 어디라고 했죠? 고등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고등. 그래서 그 중등에 있는 끝은 결국 고등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인 건데 요즘 어머니들이 어찌됐건 뭐 메인 학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메인 학원들의 심화 문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애들이 중3을 배울 때도 중3이 아닌 고등이 막 엄청 섞여 있어요. 거기서 엄청 힘들고 중2 때는 중3 거 섞여 있고 그래서 매번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등은 중등을 차분히 정말 트레이닝해서 만들고 고등 넘어가서 그걸 하면 이 고등 한 게 이걸 다 한 건데 여기서부터 아직 안 배운 고등 걸 끄집어 갖고 오니까 엄청난 고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끊임없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 학원들에서 이제 배우는 거를 시간적인 여유가 정말 다 되고 한다면 다 해도 좋겠지만 3-1 정도서부터는 분명히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고등과 연계성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럼 이제 그 3-1 정도 할 때쯤 되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뭐 특정 학원들의 심화커리를 따라가기 힘드니까 3-1 기본 같은 거 어디서 수업을 이제 보통 듣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이 괜찮고 그 선생님과 호흡이 괜찮다면 저는 그 선생님한테 3-1 기본 들었으면 이제 심화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그 선생님과 함께 고등을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럼 이제 평일에 아이들이 배우고 있었던 어떤 메인 학원의 그 심화커리가 굳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는 이 고등 수학까지 잘 아이 걸 만드는 게 목표고 이 계단 배치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보통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몇몇 학원들의 커리 자체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어려운 것 자체가 특이한 문제가 있다기보단 그 대부분 그 뒤에 있는 걸 끄집어 갖고 온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3-1 정도부터는 정말 확실하게 이제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게 잘 되고 했으면 굳이 다른 학원에서 그걸 계속 이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선생님과 호흡을 맞춰서 고등을 온전하게 보는 게 시간이나 그 투자가 맞다고 봐요. 보통 같이 하는 친구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노력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얘기? 뭐 지현쌤 더 대수 쪽. 근데 저희가 이제 정규를 예전에 한 10년 전이나 몰랐는데 저희도 정규반을 예를 들면 1교시는 대수, 2교시는 뭐 기하를 한다든가 뭐 한 학기는 3-1, 그다음에 한 학기는 3-2 이런 게 간다든가 그 순서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고등 과정까지 다 수업을 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의 최종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아이들한테는 대수와 기하가 그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가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이제 조금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어머님들 기하하실 때 3-2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3-2에서 배우는 게 고등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도형이 아니라 식으로만 바꿔서 다시 접근하거든요. 당연히 문제 난이도는 고등 난이도고요. 여하튼 그래서 그 투 트랙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대수여서 보통 저희는 정규 수업을 깔 때 대수는 평일에 주 2회 수업으로 이렇게 가요. 제가 주 3회를 다 해버리면 아이들이 기하를 할 시간이 없어서 주 2회 대수를 하면서 그 대신 나머지 하루는 수요일이 돼도 좋고 주말 중에 돼도 좋으니 기하를 가늘어도 좋아요. 길게 꾸준히 같이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반의 대수기하가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반이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또 아이들마다 대수하고 기하가 진도가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보통은 수학에 3일 정도는 시간을 내주셔야 되는데요. 대수는 어쩔 수 없이 기하보다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주 2회. 기하요.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가 아이들은 잘 안 되거든요. 많이 시켜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기하는 주 1회로 그냥 꾸준히 가서 결국 고등에 안착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표 짜주시는 게 저는 조금 더 그동안 제가 아이들 만나면서는 고등 과정까지 들어가기에 훨씬 더 아이들이 좀 편안했었어요.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수는 3-1 기본부터 시작인데 어디까지 완성도를 갖고 들어갔을 때 제일 효과가 좋을까요? 3-1 기본 들어올 때요. 3-1 기본이 물론 2-1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고등에서는 중학교 2, 3학년 과정이 짬뽕이 되거든요. 그래서 2-1을 한 번 기본만 본 거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도 마찬가지로 센을 최소한 반 이상을 본인이 편안하게 풀 정도는 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각각의 학년별 과정이 완성됐을 때 그걸 묶어주는 건 제가 대수심화해서 묶어줄 수 있거든요. 선생님, 3학년이 기본과 방학특강 이런 거 심화 있잖아요. 지금 몇 학년이 가장 위주예요? 수학 지금 6학년인데 6학년 친구가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반 열 때마다 친구들 학년이 몰리는 학년들이 좀 있어요. 네. 어떤 때는 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모일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비슷한 친구들이 모였어요. 지금 그러면 공통 수학을 다 하고 이제 1년이 걸리네요. 그럼 여기서 졸업하고 다른 학원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뭐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수원, 수투 이렇게 좀 계속 데리고서 한 수투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늘 어머님들께
저랑 공통수학 공부하고서 졸업할게요. 병실을 가던가 아니면 이제 고등과정 한인학원으로 가세요라고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래도 이 흐름으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그 반에서 좀 합의를 해주시면 제가 수투 정도까지는 수업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 이후 선택 과목은 제가 개인 수업에서는 좀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 선택 과목은 이제 그때쯤 되는 아이들을 좀 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원을 수학을 3번을 다니다 보면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정규반. 근데 대수는 2번이고 예. 거기 기하가 이제 한 그러면 번.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그럼 중학교에서 내신은 각자 알아서 준비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제가 과정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6학년 혹은 중1 이제 1학기 이렇게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내신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거고요. 그 친구들이 같이 학년이 올라가게 될 때는 중간에 제가 내신 대비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보통 6학년, 중1 이 정도 모일 때는 내신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어요. 네. 한 반에 2만이 몇 네, 한 10명 정도까지밖에 대수는 교실 사이즈 때문에 네, 그 정도만 하고 있어요. 기아 여기서 하는데 정원은 기아 20명으로 하고 있어요. 예. 선생님 근데 기아가 반에 키우가 없다면서요? 뭐 이렇게 그 밤마다 상황은 다른데 일단은 아이의 진도에 맞춰서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느 형태로 어쨌든 대안을 계속 찾아보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이제 뭐 보통 할 수 있는 시간이 대부분 어머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주말과 그러니까 주일에 정도 수업은 주말이나 수요일 정도가 제일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반을 뭐 남는 타임에 열긴 하는데 지금 이미 거의 차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이제 기아이를 새로 오픈할 때는 그 신청자들에 의해서 오픈되는 거니까 그땐 자리가 있는 거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기아 1에서 기아 2 넘어가는 그 순간이 대부분 자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미리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면 대기도 미리 올려놓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네 정말 여러 가지 얘기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죠. 네. 뭐 기아 1단계 여기 이렇게 방학 특강 들으면 여기 뭐 토요일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수요일 수업으로 연결되는 거 수요일은 방학 특강 같은 것도 1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네네 앞쪽에 없잖아요. 그거는 자리가 새로운 반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고 수요일은 인원이 그렇게 마감되지 차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오픈 수업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방학 특강을 저희도 하면 그거를 특강했으니까 안녕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저희가 더 앞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요일 그렇게 타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조합 기본은 뭐예요? 이게 이제 어머니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큰 틀의 대수기하잖아요. 1학기, 2학기. 근데 이제 대수기하가 1학기, 2학기의 다른 말이 아니고 대수는 말 그대로 이제 식으로 풀어내고 숫자와 식에 관련된 내용이고 기하는 도형을 뜻하는 건데 2학기 책이 도형 말고도 통계 파트들이 중1, 중2, 중3에 각각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중1, 중3의 통계는 그냥 해당 학년 내신 때만 해도 돼요. 정확히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해당 학년 내신 때 잠깐 감 키워서 해보면 충분한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경우의 수업 확률 이 부분은 고등에서도 공통수학에서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이나 그런 선택 영역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경시에서는 전체 수학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 조합 경우의 수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지금 초등 전체에선 경우의 수가 딱히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마 사고력 같은 데서 할지 모르겠지만 초등은 뭐 가능성 뭐 그런 페이지 딱 하나 있고 끝. 그럼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가 살짝 한번 나오는데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시험이 거의 준 확통스러운 내용까지 다 담기고 유형들이 담겨서 애들이 거기서 경우의 수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뭐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교육 과정이 계속 변화되면서 경향적으로는 어려운 개념들을 계속 다 빼고 있어요. 혹시 어머니들도 어렸을 때 이진법 뭐 이런 거 배우셨나요? 그거 왜 배웠는지 이진법, 오진법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배우고 중1에 집합 배웠다고 하면 애들이 예? 지금은 고등 영역인데 그 중1에 집합으로 시작하고 좀 그런 세대였는데 수학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빠져서 그 빠진 내용으로 애들이 편안하게 수학 공부할 수 있느냐? 근데 개념은 빠졌지만 유형들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들이 기하에서도 빠진 개념들도 여전히 그 심화 유형들인 것처럼 마치 문제로 들어가기도 하고 계속 나오게 되고 근데 경우의 수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교육 과정에서 너무 약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2학기의 큰 그림 속에서 조합이라는 파트가 너무 중요한데 약화돼 있으니까 제가 기하를 할 때 중간중간 브릿지로 4회, 하나는 5회 이렇게 특강을 같이 넣어요. 그래서 보통 기차처럼 쭉 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하면서 조합 부분, 그래야지 전체적인 중등의 큰 그림 맞거든요. 근데 사실 조합이 너무 중요한 영역이에요. 뭐냐면 똑같은 문제를 풀 때 누구는 그냥 막 해보려고 하고 누구는 경우를 잘 헤아려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능력치가 애들이 요즘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걸 좀 배우게 되고 어찌되건 기하대수라는 큰 블록 이외에도 조합이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좀 넣었어요. 선생님 대수 파트 시간표 보면 수요일, 토요일만 있나요? 월수금? 화목은 없고. 이게 지금 현재 화목은 진행하지 않고. 아니 월수금은 있는 거 맞고요? 네, 맞아요. 조합 말씀하신 김에 저도 조금 네, 네. 뭐 경시 파트나 이런 데서도 조합 유형의 문제가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한 건 이미 한참 됐어요. 한 10년 넘었을 거고요. 그 색깔이 어디에서 지금 많이 반영되냐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수능에서 마지막 문제들 있죠. 29번, 30번 문제들. 그 문제가 옛날 스타일의 킬러 문제는 아니지만 왜 그 문제가 여전히 29번, 30번을 차지하냐면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단원, 예를 들면 이거요. 그 문제의 단원, 출처는 함수 파트예요. 그런데요.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서 그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경우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나 안 하나? 안 되니까 X. 두 번째 그래프에서 만족하나 안 하나? X. 그 경우를 나누는 연습을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면 중학교 2학년 경우에서 확률 그 부분에서 거기부터 먼저 시작돼야 돼요. 제일 먼저 시작은 아이들이 경우 나누는 그 지겨움을 이기는 그 연습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게 조합스러운, 그러니까 조합 그 확률 통계, 조합 쪽의 유형에서 거기서 확장돼서 대수 쪽으로 갔다가 조금 더 그게 세분화돼서 방정식을 풀 때 그러면 경우를 각각을 나누면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각각을 나누면서 그래서 확통이 뭐 그거 선택 과목에 있는 거 그거 그냥 좀 수능 볼 때 그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문제 유형 속에 뭐가 있어요. 그 경우 나누기를 아이들이 익숙하게 하지 못하면 29번, 30번 그 그 두 가지 문제만으로 30분을 넘게 잡아먹는 경우들도 생겨요. 실제 저희가 풀이를 해설을 해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경우의 수에 대한 그 조합적인 사고에 대한 거는 좀 어머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실 필요는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설명도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대수와 기하가 수학의 가장 큰 블록, 큰 덩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수는 모든 문제를 결국 해결해내고 기하로 풀어도 기하적인 문제도 최종적으로 대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이 전체적인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차이는 똑같은 문제를 보고 누구는 숫자적인 센스로 방향을 잡아가고 누구는 경우를 기가 막히게 나눠서 딱딱딱 보는데 결국은 조합이나 정수적인 그런 감각들이 최종적인 어떤 수학적인 센스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시라고 하면 각각의 영역들이 너무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상시 그냥 선행하고 그냥 수능 보고 할 친구들 기본적인 수학적인 역량들도 조합이랑 정수가 차지하는 어떤 센스들이 굉장히 그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네. 혹시 또 뭐 이렇게 소소한 내용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시간 흘렀는데도 어머니들 끝까지 다른 때보다 집중도 좋으신 것 같고 요 가방의 공식이 좀 독특하죠. 이게 사실 예전에 저는 옷에다 프린팅해서 제가 입고 다니려고도 했었어요. 애들한테 뭐냐면 여기 오면 오늘은 이 공식을 알아라라고 해서 입고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프린팅 해놓게 해놨는데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이런 심화 정리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라는 거는 아예 가방으로 메고 다녀도 정도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 있어서 예전에 톨레미 정리 하나 했었고 이번에도 요 공식 만든 건데 실제 제 기하 2단계 공식 100번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전 버전에는 가방에 전화번호도 있었는데 애들이 전화번호는 좀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메고 다니기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요것도 꼭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